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로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48회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고요. 1교시 제2과목 무역결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과목들처럼 무역결제 파트 역시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맞는 보기는 대부분 아마 그냥 넘어가게 될 텐데요. 맞는 보기 제가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교재에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두신다거나 내가 좀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한다. 이 문제 역시도 이 보기 역시도 조금 변형이 되어서 다른 보기와 결합이 되어서 문제에 다시 한번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출제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1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결제 방식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 기대한 것은 송금결제 방식은 당사자 간 어떠한 이제 통일 규칙 같은 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당사자 간의 어떤 책임하에 서류도 송부가 되고 금전도 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올바른 보기는 A와 C, D인데요. 틀린 보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B 보시면 사전 상호봉급 방식 모두가 수출상과 수입상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잘 충족시켜주는 결제 방식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B 틀린 보기 되겠고요. 자, 거래 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될 리가 없죠. 왜냐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서류도 보내고 돈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거래 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가료의 비용 부담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가료는 뭐냐고 하면 환화음을 예를 들어 내가 환화음을 국내은행에 매입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은행은 외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다시 이 매입 대금을 받아올 텐데 그때 그 동안에 기간 차이 동안에 발생하는 어떤 이제 이자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비용 부담을 나에게 이제 내 최종 환화음을 매입시킨 나한테서부터 수취를 하는 걸 환가료라고 하는데 환화음 자체가 송금 결제 방식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CAD, COD, BWT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CAD는 뭔가요?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멘트. 그러니까 서류를 받고 돈을 준다. 내가 선적 서류와 돈으로 수입자가 선적 서류와 돈을 서로 교환을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캐시 온 딜리버리 말 그대로 내가 물건 받으면서 돈 준다라고 이제 수입자 입장에서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BWT 거래라고 하는 거는 보세창고도 거래라고 해서 수출자가 수입국에 있는 보세창고에 물건을 갖다 놓고 어떠한 계약이 확정이 되면 그 수입국 보세창고에 있는 혹은 뭐 제3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보세창고에 있는 물건을 이제 인도를 하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AD하고 COD는 일단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먼저 떠나고 나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후 송금 방식이라고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는 볼 수 있고 수입자 입장에서도 CAD 같은 경우에는 물건 받기 전에 서류만 받고 먼저 돈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사전 방식이라고 또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당사자 입장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전인지 사후인지가 좀 다르게 이제 평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어떤 이제 서로 다른 결제 방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요. BWT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BWT 거래만 놓고 이게 사전이다 사후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4번,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송금 결제 방식의 위험 관리 기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보기 1번하고 4번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송금 결제 방식에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먼저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 좀 불안하죠. 뭐가 불안한가요? 물건이 제때 도착을 하던가 이게 베스트죠. 물건이 먼저 도착하지 않으면 내가 기존에 지불했던 돈을 선급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P 본드라고 합니다. 선급금 지불에 관한 지급 보증이라고 하고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물건을 보냈어요.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내가 저 수입자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게끔 하는 지급 보증 같은 거를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보기 1번에 있는 지급보증서 페이먼트 본드라고 합니다. 1번하고 4번은 좀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은 맞는 보기고요. 3번 보시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관리 방법으로 수출자는 수출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고 수입자는 선급금 미회수에 대해서 AP본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2번, 4번은 맞는 보기고요. 틀린
틀린 이제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DP 결제 방식의 환원은 S 사이트로 기재되어 수입사기 대금 지급을 함과 동시에 서류가 인도된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출자는 대금 수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신용장 방식도 100% 그 양 당사자의 리스크를 해치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수입자는 대금 지급하기 전에 품질 확인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떤 장치를 한다면. 자, 틀린 보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DA 거래 이제 순서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유형의 문제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DA는 뭔가요? 환어음을 발행을 하면 은행이 일단은 DA라고 하는 건 추심의 일부죠. 추심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아다 주는 거예요.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심에는 DP와 DA가 있는데 DA라고 하는 거는 다큐먼트를 acceptance 인수를 하면 환어음을 포함한 환어음을 그 인수를 다 서류를 인수를 하면 수입자가 이제 물품을 이제 통관을 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환어음상의 어떤 환어음상에서 표시하고 있는 만기 일자에 대금을 추심은행에 주면 그 추심은행은 다시 수출국에 있는 추심은행 의뢰은행으로 돈을 보내고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수출자는 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답은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우리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슈잉 뱅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컨퍼밍 뱅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점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통지은행 어드바이징 뱅크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환은행 레인보스 뱅크도 있었고 많았어요. 그러한 은행에 대한 설명 중 이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양도은행도 있었죠. 2번에 보시면 2번이 이제 잘못된 보기이고 정답이 되겠는데요. 양도은행은 국내에 소지하는 제2수익자에겐 양도할 수 있지만 국외에 소지하고 있는 제2수익자에겐 양도가 불가능하다. 국내외 이제 불문이라고 사실은 보시면 돼요. 왜냐 이러한 규정 자체가 이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스위프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 스위프트에 대한 설명은 우리 기본서에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본서에 꼭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한 번 기준으로 이제 출제가 이렇게 되었던 것들은 그 외에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두시길 바랄게요. 잘못된 것은 3번이고요.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요. 예치환 거래은행 간에만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입니다. 다음 화환신용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보기 먼저 볼게요. reimburse fee라고 하는 건 상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죠? 2번에 exchange commission 환전 수수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rest charge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수출 환원 뭐 매입 대금을 받았는데 어떤 은행이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우리 국가에 있는 은행이 매입 대금을 받았는데 그 상대방 외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딱 봤더니 그쪽에서 어떤 처리 수수료나 이러한 비용들이 다 차감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은 어쩌겠어요? 이만큼밖에 안 들어왔구나.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수출자에게 돈을 있는 것들 다 줘야지. 그러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족분을 나한테 우리나라 수출자한테 더 달라고 합니다. 그거를 바로 레스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프로시즈 아시죠? 돈 수익금입니다. 수익금. 그래서 우리 보기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냐 디스크레펀시 피 그러니까 하자 수수료예요. 수출자가 은행에 서류를 제시를 했는데 그 서류상에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미화 75불이 요구되는 경우죠. 이 미화 75불은 뭐 어디서 공제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자가 받게 되는 이제 수익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화환신용장에서 UCP 600을 적용하여 기간을 산정할 때 5월 29일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C하고 D가 맞는 보기입니다. 보시면 within이라고 나오는데요. within에서 어떤 기간을 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일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어떤 사건이라든가 특정 일자가 나오면 해당 일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E는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기간 산정을 위해서 within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일자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자, B에 보시면 어떤 이제 만기를 계산할 때에는 from과 after는 해당 일자는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D에 있는 before, after
before도 해당 일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다 해서 4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UCP 600이 적용되는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의 심사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 일부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45A 항에는 이제 물품이 어떤 것인지 레이디스 슈즈 120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큐먼트는 어떤 게 요구가 되고 있냐, 커머셜 인보이스, 그리고 클린 온보드 비, 클린 온보드 오션 빌 오브 레이딩에서 무고자 이제 선화증권, 전통, 풀셋이 요구가 되고 있고 패킹 리스트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에디셔널 컨디션 봤더니 뭐 퀀티티, 퀄리티, 레이트, 패킹, 마킹 앤 all other details of goods are in accordance with 뭐에 따라라 프로포마 인보이스 넘버 1, 2, 3 언제 발행된? 2021년 5월 29일에 발행된. 보기를 보시면 수익자는 부가 서류로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는 요구받지 않은 서류죠. 다만 이제 신용장에서 그 서류에 있는 것과 일치하게 이제 되어야 한다라고 할 뿐이지 꼭 추가로 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되는 상업송장, 어떤 상업송장이 요구가 되었을 때 특정명을 제시 않고 그냥 송장을 요구했다면 뭐 텍스 인보이스가 됐든 커머셜 인보이스가 됐든 컨슈얼 인보이스가 됐든 다 되는데 프로포마 인보이스와 프로비저널 인보이스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죠. 자, 수익자 증명서 제시해야 한다, 요구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시를 한다고 해도 무시되고 반환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수익자는 상업송장의 물품의 단가를 기재하였다. 우리 상업송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게 어떤 게 있었나요? 바로 돈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단가, 금액, 그리고 통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할인이나 공제 이런 거는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본 강의에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개설은행은 상업송장상에 프로포마 인보이스 기재된 모넬 번호가 누락되었다고 지급 거절하였다. 이게 제시 자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51번 보겠습니다. UCP 600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보기는 2번이고요. 틀린 보기 1, 3,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만 보지 물건 보나요? 안 봅니다. 3번 보기.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원금에 이어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매우 높은 지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4번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들이 인수 시점으로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 시점이 아니라 개설 시점이 되겠습니다. 확인은행은 확인을 추가한 시점이 되겠죠. 자,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환신용장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1, 2, 3번 맞는 보기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4번 틀린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 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 조건 변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어떻다? 이거는 무시된다. 인정되지만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53번입니다. 53번. 화환신용장 거래 시 서류심사의 기준으로 잘못된 보기는 1번이고 나머지 2, 3, 4번 맞는 보기 살펴보시고요. 1번 보시면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이 되어야 하고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고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2번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화환신용장 거래 시 보험 서류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험은 이제 특정한 어떤 부고 금액의 명시가 없으면 CIF나 CIP 금액의 최소 110% 이상이었죠. 최소 110% 이상이었고요. 보험 서류는 이제 전통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보험 서류상에 나타나는 부고 그 기간은 선적일자 이전에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 서류상의 일자는 선적일 이전에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선적일 이전부터 이거는 보험 효력은 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틀린 보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UCP 600에서 규정한 원본과 사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맞는 보기는 A, B, D 정답은 1번이고요. 틀린 보기 C,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에 듀플리케이트, 트리플리케이트라고 표시되었어도 이거는 원본으로 취급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류에 정정, 변경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사본은 어떠한 서류가 됐든 정정, 변경 이제 인증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5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56번입니다. UCP 600을 적용받는 화환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기재에도 우방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아까 우리 상업송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 돈과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가,
금액, 통화, 그리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할인이나 공제. 그렇다면 신용장 거래에서 상업손장에 표시가 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었냐? 초과 선적과 신용장에 어떤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 상품이 광고용품, 경품 이런 것들로서 이제 가격이 이제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기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ISBP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그래서 보시면 56번 2번이 정답이고요. 사은품 표기, 이건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물품이라면 표시가 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UCP 600을 적용받는 화환신용장에서 요청한 다음의 선적 서류 중 적격한 지시로 잘못된 것은, 자, 답은 4번인데요. Charterparty Bill of Lading signed by named agent for the owner, but not named the owner. 말이 안 되죠. 자, 우리 이제 차터파티 BL에서 서명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였어요? 용선자, 차터러, 그리고 선주, 오너, 그리고 선장, 마스터,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화환신용장에서 제시를 요구하는 환호음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자, 답은 4번이고요. 환호음은 수익자에 의하여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서명되어야 하고 발행일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발행일은 필수 표시 사항입니다. 환호음의 필수 표시 사항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환호음이라는 기재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지급을 위탁하는 문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까지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죠. 돈을 줘야 되는 사람, 누가 어디에서 언제까지. 그러면서 이거는 1월 1일 서울에서 김진욱이가 발행했어 라고 하는 발행일자, 발행지까지도 표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5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BP에서 규정한 용어 해석으로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것은 이제 3번 보기가 되겠고요. 1번 보기, 1, 2, 4번 틀린 보기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내셔널 대신에 인터내셔널 또는 컴퍼니 대신에 이런 약자 쓸 수 있다라고 우리 ISBP 기본 교재 부분에서 제일 위에 나와 있었죠. 자, 2번 인보이스인 풀 카피스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 부는 원본으로 제시를 해야 받겠고요. 4번 쉬핑 다큐먼트는 환호음과 무엇을 제외한다? 환호음뿐만 아니라 서류의 발송을 이제 증빙하는 특송 영수증이라든가 우편 영수증 이런 것도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을 쉬핑 다큐먼트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한 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 2번이고요. 틀린 보기 1, 3, 4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상업송장은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가 맞겠죠. 자, 3번 신용장에서 상업송장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단순히 송장이라는 제목이 어떤 서류가 제시되어도 괜찮지만 이제 어떤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프로포마 인보이스라던가 아니면 프로비저널 인보이스 이것만 안 된다 해서 3번도 틀린 보기 되겠고요. 4번 신용장에서 적용거래 조건이 CIF 싱가포르 인프텀치 2020에 되어 있으면 똑같이 기재가 될 필요가 있겠죠. 61번 보겠습니다. 수출자가 선적 후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선지급받은 수출 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로 올바른 것은, 지금 팩토링과 포페이팅에 대한 문제예요. 팩토링은 뭔가요? 확정될 것이거나 이미 확정된 매출채권 같은 비유통증권, 이거를 소구권, 그러니까 상환 청구권 행사 가능 또는 행사 불가능 조건으로 매입을 하거나 이제 금융을 제공하는 것, 전도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팩토링이었고, 포페이팅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이제 중장기에 굉장히 금액이 큰 이제 어떤 약속금이라던가 환화금 이미 확정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고정금리부로 할인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럼 상환 청구권이 행사 가능한 건 팩토링 뿐인데 이 팩토링 중에서도 단지 이제 수입자의 어떤 변심이라던가 어떤 그런 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 대금 지급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하였을 경우에 상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수출 팩터, 수입 팩터가 있었고 수입 팩터가 이제 어떤 신용 조사를 하고 수입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만큼은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죠. 그 절차 부분도 우리 기본 교재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대금 결제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려 중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결론적으로 답은 5번이 아니라 4번이고요. 이제 맞는 보기는 E 하나뿐이에요. A, B, C, 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환신용장 개설을 준비 중인 수입자는 무역
무역보험공사에 수입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수입보험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뭐 철이라던가 원유라던가 시설재 같은 우리 국민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을 수입을 할 때 선급금을 내가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얘를 대비한 이제 보험이 수입보험이죠. 이제 이 수입자는 수입보험보다는 어떤 게 페이먼트 본드 이런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B, COD, 캐시 온 딜리버리예요. 수입자는 물건 딜리버리 받으면서 캐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SI 당연히 실시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굳이 캐시 온 딜리버리 방식에서 선적서류 접수 받자마자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오히려 대금 어떤 이제 위험 관리 방안과 조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A 90days로 계약한 수입자는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 뭐 굳이 따지자면 가중의 값이에요. 물건 다 받아서 90일이나 지나서 물건 다 확인을 충분히 한 상황에서 심지어 판매까지 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보냈는데 별도의 뭐 위험 관리 방안이 굳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가 아니라 D. 보시면 DP가 뭔가요? Document Against Payment. 서류와 돈이 이제 동시에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입자가 희망을 했대요. 근데 굳이 수출자가 서류 받고 돈 주겠다는 수입자한테 아니야. 너는 딜리버리가 된 다음에 돈을 줘. 딜리버리와 동시에 돈을 줘. 굳이 이렇게 수출자가 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6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대금 결제와 관련한 업무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은 보기 1번이고요. 폼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매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폼페이팅 계약 자체가 상환 청구권 없이 이루어지는 이제 결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4번 볼게요. 환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어플리컨트 ABC 회사, 자, ABC 회사가 어플리컨트 개설 의뢰인이에요. 이 사람이 수입자인가 봐요. 이 수입자가 더 뱅크 오브 이집트에다가 개설 신청을 한 거예요. 신용장 개설 신청을. 수출자, 베네피셔리는 이제 키타라고 하는 회사고요. 어마운트 미화 39,000달러이네요. available with 바이 페이먼트 지급 신용장인 걸로 보여지고요. 환적과 분할 선적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 물품의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고 디테일 오브 찰지 해서 이집트 외에서 발생하는 올 차지는 베네피셔리 어카운트, 베네피셔리가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confirmation 해서 확인 신용장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확인은행은 더 뱅크 오브 CNA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기 1번에 보시면 뱅크 오브 CNA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이 전문을 받은 즉시 확인을 수락하여야 한다. 확인 요청을 받은 은행이 반드시 확인을 수락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보기 4번이 맞는 정답인데요.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그냥 통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보기 되겠고요. 2번 뱅크 오브 CNA가 선적 서류를 매입했다면 뱅크 오브 CNA는 확인은행이죠. 확인은행의 어떠한 이제 네고시에이션은 상환 청구권이 없는 매입이었죠. 그래서 2번 틀린 보기 되겠고요. 3번 더 뱅크 오브 이집트는 컨퍼밍 뱅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슈잉 뱅크가 맞겠습니다. 65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도 가능 신용장과 백투백 크레딧의 차이점으로 잘못된 것은 양도 가능 신용장 그리고 백투백 LC 같은 경우에 공통점은 뭔가요? 원래 신용장 마스터 LC가 있으면 그 마스터 LC 밑으로 어떠한 이제 또 다른 LC가 생긴다라는 게 다르죠. 얘네들이 이제 베이비 LC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베이비 LC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양도 신용장이 됐든 백투백이 됐든 어떤 원래 수출권이 있으면 이 수출을 이행하기 위해서 물품을 선적해서 보내는 게 수출자의 이행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원부자재가 됐든 그 수출 물품이 됐든 이거를 매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사용이 많이 되는 게 이제 베이비 LC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양도 가능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 신용장으로 양도가 되는 거고 백투백 같은 경우에는 원 신용장, 그러니까 마스터 LC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그 마스터 LC를 들고 어떤 거래은행에 찾아가서 저 이렇게 마스터 LC가 있는데요. LC 한 번 더 오픈해주세요. 이걸 근거로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LC가 2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 가능 문구는 당연히 양도 가능 신용장에서는 필수 문구가 되겠지만 우리 백투백 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거래은행 3번 거래은행 위험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은행은 양도 가능 신용장에서는 양도은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백투백 같은 경우에서는 그 베이비 LC를 개설해 주는 그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가능 신용장은요.
처음 개설은행이 처음에 그 마스터 LC를 개설한 은행이 이제 최종 이제 양도신용장에 대해서도 지급 합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투백 LC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베이비 LC를 개설해준 은행이 지급 합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크레딧 지급 합약이면 거래은행 위험 부담에서 3번에 양도 가능 신용장은 의무가 없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백투백 크레딧에서는 지급 의무가 있는 게 맞겠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이제 은행의 수익도 존재를 하겠고, 양도 가능 신용장에서는 그에 대한 베이비 크레딧에 대한 수익이 없는 게 맞겠죠. 그래서 6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화환신용장, 보증신용장, 은행보증서의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자, 화환신용장 UCP 600을 따르고 있죠. 우리 UCP 600 제1조에 보면은 보증신용장도 커버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증신용장의 어떤 특수성이라던가 그 흐름 자체가 화환신용장과 일반적인 화환신용장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신용장을 사용할 때 UCP 600만 가지고는 이거를 좀 적용하기가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ISP 98이라고 하는 어떤 규칙이 UCP 600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보증서라고 하는 거는 보증신용장 스탠바이 LC라고 하는데요. 스탠바이 LC와 내용은 거의 다 같아요. 같은데 그 형식 면에서 좀 다르다. 그리고 적용되는 규칙이 URDG 758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 UCP는 화환신용장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스탠바이 LC에 적용이 적절하므로 완전하게 적용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UCP 600과 ISP 98이 함께 적용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67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구는 국내 수출자가 해외 수입자로부터 받은 펄처스 오더의 일부 내용이다. 올바른 것은, 자, 드래프트 거래인데요. 하나음이죠. 뭐 별다른 어떤 이제 만약 신용장 결제 방식이랑 어떤 사용 방식이나 이런 게 나왔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이건 추심으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고요. 6days after sign. 자, 인데 앞에 보시면 availiz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수입국에 있는 콜렉팅 뱅크가 내가 대금 확약 지급해줄게, 대금 지급을 확약을 해줄게라고 자기가 확인을 추가한 거예요. 그만큼 수수료는 받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제 추심 거래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변형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기 1번 보시면 수입자는 60일 기한 후 신용장 거래를 희망하고 있다. 추심 거래가 적절하기 때문에 틀린 보기 되겠고요. 자, 국내 수출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은 추심은행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추심을의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추심은행은 외국에 있는 수입국에 있는 은행이 되겠죠. 이 은행은 이제 인수통보를 이제 해야 되는 건 맞죠. 자, 3번 콜렉팅 뱅크, 수입국에 있는 추심은행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 은행이 we accept 또는 우리 인수한다라는 의사 표시죠. will effect payment at maturity 라고 이렇게 내가 만기 인수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어떤 인수 이사 표시를 확실히 했다면 당연히 만기 일에는 대금 지급을 할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출신물의 은행이 수출자가 발행한 환호음을 만약에 매입을 자기가 먼저 했다. 그럼 이에 대한 이자 부담은 수출자가 되겠죠. 그래서 67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화환신용장 개설은행의 언페이드 전문이다. 지급을 거절하나 봐요. 잘못된 것은 3번입니다. 개설은행은 서류 제시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보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턴, 반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69번입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우리나라 환율 제도는 고정 환율 제도에서 변동 환율 제도로 이제 옮겨왔어요. 그 변동 환율 제도도 단일 변동 환율 제도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는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넘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바로 IMF 되겠다. 그래서 6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다음 중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환율을 미국식으로 표기하는 표시법으로 나타내는 국가가 아닌 것은 간접법을 얘기하고 있죠. 이 간접법은 뭐 유로존이라던가
호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제 과거 영연방 국가, 뭐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국가, 이런 나라들이 간접법을 표시를 하고 있었고, 보기 4번에 있는 덴마크는 직접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접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71번 외항 포지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외항 포지션이 롱 포지션, 쇼 포지션, 스퀘어 포지션이 있었죠. 롱 포지션과 쇼 포지션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어떠한 이제 외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스퀘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롱 포지션은 뭐가 많은 건가요? 자산 또는 내가 매입분이 많은 게 롱 포지션, 쇼 포지션은 부채, 갚을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매도한 금액이 더 크거나 매입 금액보다, 그 경우에 쇼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자, 미래에 받기로 확정된 수출 대금 또는 미래에 지급하기로 확정된 수입 대금, 얘네들을 전부 외환 포지션에 포함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리딩과 레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답은 이제 4번입니다. A, C, D가 맞아요. 리딩은 뭔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갚을 미화 달러가 있는데 미 달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시점에 돈을 갚을 건데 좀 더 빨리 땡겨가지고 내가 돈 갚아야지 라고 하는 게 리딩이고, 이 반대가 되는 게 레깅이에요. 그래서 지급 시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영수 시기를 좀 땡기거나, 리딩, 늦추는 것, 레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틀린 보기가 B죠. B. 향후 약세가 예상되는 통화를 지급해야 될 경우에는 최대한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급 시기를 좀 뒤로 미루는 게 낫겠죠. 그래서 리딩이 아니라 레깅이 맞겠습니다. 자, 73번 보겠습니다. 통화 선물의 장점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통화 선물하고 선물한 거래하고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통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표준화된 어떤 계약서가 있고 표준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증거금을 넣으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기 신용도와 상관없이 거래를 할 수 있고, 레버리지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고, 일일 정산제도, 매일매일 정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보기 4번 보시면 매매가 체결된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면 결제일을 어떤 날이라고 정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선물한 거래에 대한 얘기고, 실제 통화 선물에서는 계약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입니다. 환변동 보험, 일반형 환변동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올바른 보기는 A가 되겠고요. 자, B, C, D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결제 환율은 B, 결제 환율은 청약일의 시장평균 환율에 기간별 스왑 레이트를 이제 더하거나 빼서 감안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환변동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보장 환율이 있는데 그 보장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입었어요. 그럼 그 손실을 입은 만큼 내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돈을 받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익이 더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무역보험공사에서 환수를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변동 보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차익을 얻거나 하긴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손실을 입은 금액만큼 혹은 더 내가 이익을 낸 만큼 그것만 옮겨가는 거지 원금 전체가 옮겨다니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정답은 A, 1번이 되겠고요. 75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기사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뉴욕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에 따라서 위험자산을 선호를 한대요. 그러면 그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은 가치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답은 1번인데요.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가 이어지면 금가경규, 이제 안전자산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나머지 2, 3, 4번은 이제 같은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보기가 출제가 되는지 내용을 보시고 이제 보기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6번 보겠습니다. 도쿄 외환시장과 홍콩 외환시장에서 은행이 고시한 현물한 유로 달러의 매입 매도율은 다음과 같다. 올바른 것은 은행이 수수료는 없다. 그래서 우리 지금 외환시장의 도쿄 외환시장의 비드 오퍼, 홍콩의 비드 오퍼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은행에서 말하는 비드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매입을 할 때라고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말하는 오퍼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매도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기 1, 2, 3, 4번에 보면 전부 주체가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은행에 가가지고 유로를 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사는 거기 때문에 비드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인데요. 보세요. 은행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는 거죠. 내가 도쿄에서 매입을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1.1950.
홍콩에서 내가 매입을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1.2050. 자, 도쿄에서 사다가 홍콩에서 팔든 내가 이익은 안 나요. 왜냐면 보세요. 도쿄에서 내가 살 때 얼마에 사요? 1.1950에 사는데, 자, 도쿄에서 팔 때는 1.1850이 적용되고 홍콩에서 팔 때는 1.1900이 적용이 돼요. 자, 반대로 홍콩에서 내가 살 때에는 1.2050이 적용이 되죠. 근데 팔 때는 도쿄에서는 1.1850, 홍콩에서는 1.1900.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도 차익은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다음은 아카데미 화학의 사업보고서 일부래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 수출해서 미달러화로 뭔가 수출 대금을 받나 봐요. 그리고 외화 N으로 표시된 외화 차입금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되었든 부채가 되었든 이제 환율이 변동을 하면 거기서 오는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손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익까지도 다 포함해서 환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포지션을 볼게요. 지금 미화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더 많죠. 롱 포지션이죠. 저페니지엔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입니다.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많은 거예요. 엔화를 이만큼 내가 사다가 일본에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엔화의 환율이 상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만큼 엔화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엔화를 갚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하락하는 게 좋겠죠. 답은 2번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죠. 환율 이제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을 입는 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이익인 거죠. 이만큼 갚아야 되는데 요만큼 사기 위해서는 원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작게 요만큼만 한국 돈을 들고 가도 되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아카데미 무역은 6개월 후에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수취할 예정이래요.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수취를 하면 이걸 원화로 바꿔야 돼요. 그럼 달러를 은행에 팔아야 돼요. 그럼 은행 입장에선 사는 거죠.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은행 입장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비드, 매입률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환율은 1,000원이에요. 우리 수학 레이트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학 레이트를 더하거나 빼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경우에 더하냐? 매입률이 더 클 때 더하고 매도율이 더 클 때는 수학 레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매도율이 더 클 때는 차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보시면 매입률보다 매도율이 더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차감을 해야 되는데 비드 값을 차감을 해야 된다. 근데 핍 단위라고 하니까 이제 100으로 돼 있지만 여기 소수점이요. 두 자리 딱 잘라서 빼는 거죠. 1000에서 1을 빼면 답은 999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입니다. 서울자동차는 6개월 후 달러로 수취하는 수출 대금의 환위험 해지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시장의 현재 상황과 6개월 후의 상황이 각각 다음과 같다면 이 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된 것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 때인가? 현재 상황을 봤더니 현물 환율이 1100이고 6개월 후 선물 환율이 1080이래요. 1080원을 주고 6개월에 있던 이제 외화를 달러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콜옵션 프리미엄이 25원이고 그리고 풋옵션 프리미엄은 40원이에요. 자, 일단 선물한으로 달러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6개월 후 현재 시점에서 환율은 1070원이지만 1080원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10원이 내가 이익인 거죠. 보기 1번에서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달러 콜옵션을 매도를 했어요. 우리 옵션 기억나시나요? 옵션 거래를 할 때 옵션을 사는 사람은 콜옵션이 됐든 풋옵션이 됐든 옵션을 사는 사람은 이익이 무제한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손실은 프리미엄으로 한정이 된다고 했죠. 왜냐면 내가 옵션을 사놓고 권리 행사 안 하면 되니까. 대신에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은 손실은 무제한이다. 다만 이익은 프리미엄에 한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콜옵션을 매도를 했죠. 행사가가 1130원이에요. 근데 6개월 후에
시점에 그 환율을 봤더니 1070이에요. 이 콜옵션 누가 샀든 행사하지 않아요.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콜옵션을 매도한 서울자동차 입장에서는 프리미엄만큼 수익이 생긴 거죠. 프리미엄만큼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2번 보기에서는 25원이 이익이 되겠고요. 3번 보기 보시면 달러 풋옵션을 매입했다. 1130원에 팔 수 있어요. 6개월 후에 실제로는 107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난 1130원에 팔 수 있어. 근데 이 1130원짜리 풋옵션을 사기 위해서 내가 프리미엄 얼마를 줬나요? 40원을 줬어요. 그럼 실제 이 프리미엄 40원을 고려를 하면 1090원에 매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0원의 이익이 보기 3번에서는 발생이 되겠고요. 현재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고 1070원 매도. 그래서 가장 이익이 실질적으로 큰 거는 7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입니다. 통화옵션을 활용하여 선물환으로 달러를 매입한 것과 달러를 매입한다고 하는 건 뭔가요? 달러가 오를 거라고 하는 예상이에요. 오를 거라고 하는 예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콜옵션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매입을 하는 게 좋겠죠. 풋옵션을 이제 매도를 하고 행사가 동일한 콜옵션을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게 정답이 되겠다 해서 8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빠르게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요. 제가 그냥 지나치었던 보기도 맞는 보기들은 꼭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틀린 보기들은 맞게 고쳐가지고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기들을 여러 번 살펴보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48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드렸지만 47회, 48회, 49회 유형들은 좀 살펴보시는 이제 그 이전 3회차, 최소 3회차 정도는 기출문제 내용을 좀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